아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또 뭐 대세 이대로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한다 이런 또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냥 허허 웃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빠르면 올해 가을, 네.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오늘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도 질문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주요 이슈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네. 또 내년 상반기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우리가 솔직히 알고 쓰고 있나? 그렇죠. 깡통 전세와 역전세 정확하게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깡통 전세는 뭐냐면 이 매매 가격,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어떤 게 높아야 되죠?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요.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보통 이런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네. 깡통 전세는 뭐냐면 전세가보다 높았던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밑으로.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일단 세입자들은 어때요? 그럼 나 이거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못 그렇죠. 돌려주는- 일단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전할 수가 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만큼 내 재산이었잖아요. 그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 내 돈이었어. 10억에 7억 전세였으면 3억이 내 돈이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6억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손해가 순식간에 내 순자산이 3억이었다가 빚만 1억이 늘어난 상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012년, 13년에도 이 깡통 전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우스 푸어. 그쵸. 네, 하우스 푸어. 집은 갖고 있는데 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역전세가 있습니다. 자, 역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있는 말입니다. 처음 있는 말이에요. 처음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IMF 같은 이런 엄청난 뭔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는 정확하게 뭐냐? 전세가 10억이었는데 네. 보통은 전세는 계속 올라가죠. 그쵸. 올라가죠 보통. 물가 2년 상승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가 역으로 네.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전세가 6억, 7억이 되고 6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 네. 이거를 역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전세를 2년 전에는 뭐 7억에 했는데 요번에 이제 갱신할 때가 되니까 네, 전세가가 뭐 5억으로 떨어졌다, 4억으로 떨어졌다. 맞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역으로 돌려줘야죠. 그래서 역전세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깡통 전세는 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많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고, 네, 역전세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갱신할 때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집주인들이. 그럼 둘 다 중요한 거는 매매가든 전세가든 많이 떨어진 게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도대체 이게 경고한 깡통 전세나 역전세 위험 비중이 뭐 어느 정도길래 이런 기관에서까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한 바로는 이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거는 이제 한 8.3% 정도 된다. 8.3%.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냐면 16만 채. 16만 호나 되나요? 네, 16만 호가 지금 깡통 전세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역전세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나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100만 호가 넘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 100만 명이 네. 돈을 내줘야 된다. 전세 만기 때 돌려줘야 된다. 네.
야, 그러면 이건 정말 좀 수치가 높으니까 네. 이건 경고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은 1.3%, 네. 뭐 이제 수도권은 6%, 지방은 13.6%로 사실 서울은 깡통 전세 별로 위험하지 않다. 네. 퍼센트가 낮다. 네. 그 깡통 전세보다는 오히려 역전세. 네. 역전세는 전국적으로 뭐 50%, 서울 포함해서 다 50% 내외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 지방 부동산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네. 서울 수도권보다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자, 일단 먼저 네. 깡통 전세 위험이 어디가 높은지를 볼게요. 자, 깡통 전세가 날려면은 어떤 데이터가 높으면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은 거죠? 깡통 전세. 그럼 뭐 전세 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한 뭐 비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치코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시도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경북, 충북, 전남 이런 데죠. 그러네. 지방이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높죠. 그쵸? 높아요. 자, 그럼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데는 어디냐? 세종, 서울, 제주, 부산. 자,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낮지 않을까요? 전세가격이 낮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당연히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별로 없죠. 그쵸. 깡통 전세가 되려면 지금 매매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세종시는 매매가가 막 60% 떨어져야 깡통 그렇죠. 전세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없고 요렇게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경북,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충남, 경남. 자, 이런 지역들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높다라고 무조건 깡통 전세가 되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닌가요? 그게 또 아닙니다. 오. 예, 왜냐하면 이 지역들도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같이 전세가가 네. 떨어지니까. 자, 반대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자,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제 수요인 전세 가격이 뒤를 받쳐주니까 전세가율이 또 높은 겁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반대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엄청난 거품이 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깡통 전세 위험이 없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자, 일단 위험성이 높은 곳. 네. 자, 위험성이 높은 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입주 물량이 그 지역에 많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들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그래서 매매랑 전세랑 갭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전세 가격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나 네. 전세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역들은 위험하고 또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이제 비싼 지역들 이런 요인들이 뭉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깡통 형태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네. 단순히 전세가율만 보면 뭐 서울 쪽은 네. 수도권은 안전하고 지방이 위험해 보였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자, 비율은 네. 자, 깡통 전세나 역전세의 이런 위험성이 서울이 작다. 수도권이 작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금액대가 너무 커요. 금액대가. 그리고 비율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대단지 1000세대 이상짜리 한번 대단지만 볼까요? 네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아니 뭐 서울 1.3%라고 하니까 네. 한 99%는 안전하겠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1% 안전하지 않고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강남역 쪽이죠. 네. 강남역 부근에 지금 1000세대 이상짜리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초 레미안 여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반포 자이도 있습니다. 반포자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반포자이가 전세가
얼마에 거래가 됐었냐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점 찍힌 게 전세의 실거래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20억을 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2020년 한 12월 달부터 20억 넘는 매물들이 점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네. 자 20억 넘게 실거래된 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2년 9월 달까지 10억이 넘는 매물이 찍혔어요. 20억이 넘는 매물이 찍혔어요. 물론 뭐 10억대도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높게는 20억 넘게 지금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 호가가 얼마냐면요. 12억 5천에서 14억 5천입니다. 오, 그러면은 뭐 20억 넘었던 걸로 보면은 거의 뭐 적게는 7, 8억에서 많게는 뭐 한 8, 9억까지도 그렇죠. 정말 뭐 한 8억 정도 떨어졌다 전세가가 정말. 네. 이거 엄청난 문제 같은데. 네. 그럼 자, 네. 반포자에만 그럴까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이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폭등, 거기에 또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네. 말도 못하게 지금 폭등을 했던 이 매매 전세가의 후폭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 너무 많이 네. 올랐던 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2년 가을까지. 그러니까 22년 가을까지 이어졌으니까 2년 더 하면 언제죠? 만기가 24년 가을. 즉 내년 가을까지는 집주인들이 지금 작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몇 천에서 1, 2억, 수도권은 뭐 1, 2억은 너무 수두룩 빽빽하고요. 네. 뭐 많게는 7, 8억, 8, 9억씩 돈을 내줘야 되는 지금 갱신건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깡통 전세 말고 어떻게 보면 역전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도 문제지만 네네. 역전세가 아마 훨씬 더 지금 그렇죠. 비중도 훨씬 높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깡통 전세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전세는 지금 전세 계약에 지금 50%가 넘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또 뭐 대세 이대로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한다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냥 허허 웃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보니까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무릎까지 있나요?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들은 절대 지금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언제쯤 내 집 마련할지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잘 시기를 가늠해 보시면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을 만한 지역들이 제 눈에 이미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 저희가 차차 앞으로 질문을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고한 걸 보면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뭐 DSR 규제를 완화하는 중에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국민분들 중에서는 아니 이거 전세 그냥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면 되는데 왜 이거 빚으로 또 받치는 거 아니냐, 충격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약간 불만도 있으시거든요. 의문도 있으시고.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한쪽만 보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안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불만을 가지신 분이 세입자야. 내가 지금 전세 10억에 살았는데 전세가 지금 7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정부에서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전 돈이 없어요. 네, 돈 없어. 3억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뭐 대책도 없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게 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길 기대해서 내가 싸게 사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 전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이 대책이 없으면 사실 집주인분들이 뭐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막 8억 떨어졌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세금으로 하면은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넓히거나 DSR을 좀 풀어줬어요. 네.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집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누구한테 피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저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상승도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은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 상승 때문에 소외되신 분들이 또 고통스럽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미약 하나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런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사면 그렇죠. 되겠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5년 정도 후면은 저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이제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내 상황 때문에 이 전체를 뭐 호도하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집이 없어.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거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거 정책하는 거 나쁜 거다. 이거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부가 풀어줘야죠. 근데 정부도 고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늘려준다? 아니 이거를 뭐 해외 투자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빚으로 지금 부동산 떠받들고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DSR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너는 400만 원까지만 40%까지만 이런 대출 상환 금액으로 써라고 못 박아 놓은 건데 이거를 50%는 60% 늘려주겠다는 게 DSR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대부분 이제 보통 사람 기준으로 따라서 한 달에 뭐 한 500 정도 실수령액으로 500 버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해야지 겨우 그 정도 벌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내가 500을 벌어서 내가 200만 원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는데 DSR 풀어줘서 이거를 200이 아니라 300으로 만약에 늘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쪼들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쪼들리고 힘들겠죠. 100만 원. 더군다나 지금 물가 상승까지도 계속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맞아요. 지금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밥 한 번 먹으려면 강남 쪽에서 정말 네. 12,000원 밑으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밥도 그렇죠. 옷값도 그렇죠.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하지만 이 세입자분들이 너무 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적정한 선에서 좀 조율을 좀 해 나갈 거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좀 그런 분들의 입장을 같이 좀 헤아려 주셔서 조금 여론을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또 더불어 사는 사회의 또 미덕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고할 만큼 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이게 가만히 뒀을 때 네. 정말 나쁜 의미로 투자한 집주인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막 정말 갭 투자. 네. 사실 지금 전세금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은 선량한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이 네. 역전세에 걸리는 네.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정확히 말하면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세입자를 맞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단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죠. 그 선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무작정 그냥 막 퍼준다고 될 건 큰일 아니다. 나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부의 대책이 한번 나오면 네. 또 그 선이 적당한지 네. 또 너무 과도하게 풀어준 건 아닌지 한번 모셔보고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다시 집값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과거 30년간의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을 보면서 네.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1차 우리 깡통전세가 1998년 네. IMF 직후, 네. 2차가 말씀해주신 2003년에서 2004년 네. 이때 카드 대란 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차 22년에서 23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네.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이후에 네. 1년 뒤부터 집값과 전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거 24년부터 오른다. 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네. 100%다. 네. 일단은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올라갈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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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지역은 아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다. 자,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부동산을 좀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 거품인지를 여전히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이 폭등이 사실 너무 짜릿하잖아요. 그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뇌를 가장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 짜릿한 투자입니다. 급등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약간 도박성 있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요. 네, 그래서 그런 미쳐있던 시장이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최근에 2, 3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2, 3년에 너무 짜릿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지만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마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한 번에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얘가 지워져야 진짜 바닥입니다. 네,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고요. 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자, 소득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를 봐도요. 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네? 거래량이 지금 서울 쪽이 뭐 한 3,000건 내외 3,000건 조금 넘어섰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감소하는 추세. 네. 자, 근데 이게 제가 참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지칩니다, 이제. 네. 진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프레임에 갇혀서 또 본인 생각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결과는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추가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개별 아파트의 소득 대비한 이런 저평가 인덱스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지역이나 뭐 지역만 봤죠. 그렇죠. 크게 봤죠. 근데 이제는 개별 아파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원 영통과 수원 전체의 이 PR은 분명히 다른데 네. 영통의 소득이 높으니까 네. 그 특정 아파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특정 아파트.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그래서 있어요? 요거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유료 버전의 리치고 엑스퍼트에만 들어가 있는데 리치고 전문가에만 들어가 있는데 리치고 앱에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리치고 무료 버전에서도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료로는 한 2주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2주 정도. 네.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 된 요 아파트의 10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뭐 관심 있는 사고 싶은 아파트, 관심 있는 아파트 혹시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네. 경희궁자이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경희궁자이요? 네, 경희궁자이가 없으시면 잠시만요. 아니 경희궁자이 당연히 있죠. 네네. 요번에 저희가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희궁 2단지가 이제 얘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지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차트가 뭐냐면 경희궁자이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요. 요게 이제 매매고 요 밑에 게 전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가 평균 이제 한
80이 넘는데 네. 여전히 지금 551이에요. 요 빨간색 선만 봐도 네. 굉장히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평균보다 꽤 높죠. 평균보다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부담스럽고 밑에 있으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평균보다 밑에 있어야 부담스럽지 않은 거. 그렇죠. 그리고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보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24배 정도였는데 네. 고점이 43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에는 우리가 43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네. 아.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제 새로운 차트인데요. 이거는 네. 뭐냐면 ROI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Return on Invest라고 해서 실제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냐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월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월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비율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얘가 경희궁 자이가 지금 2.24% 정도 됩니다. 그럼 자, 수익률이 2.24%다. 네, 2.23%. 1년에 내가 월세를 끼고 투자를 네. 했을 경우에는 2.24%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죠? 지금 뭐 한 3.5에서 한 4%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는 주는데 네. 그리고 얘를 봐도 얘가 높을 때 2017년에 2.79%였어요. ROI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조금 좀 고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 평균치보다 여전히 높으니까.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수준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월세를 끼고 지금 시점에서 네. 월세를 끼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희궁 자이 아파트를 취득세 내고 취득록세 내고 부동산 복비 내고 보유세까지 내면서 1년에 2% 조금 넘는 받는 월세를 받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한 4% 가까이 이자를 원금 손실 하나도 없이 넣어 놓으시겠어요? 저런 은행에 특판 예금 이런 거 안전하게 5천만 원 보호 받으면서 그렇죠. 거기가 안전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쉬운 계산이잖아요. 아니 너무 쉬운 계산인데 사람들이 2, 3년 전에 그 짜릿한 기억에 아직도 지금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 이 세상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부동산이라고 계속 끝없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하락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때도 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런 일부 이런 어떤 맨날 상승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 데이터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경희궁 자이 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영끌에서 샀던 우리 노도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렇죠. 자, 노도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네, 강북구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좀 대단지를 위주로 보시죠. 한 2,000세대 이상짜리. 네. 와, 2,000세대도 많네요, 진짜 여기에도. 네, 이쪽. 자, 이렇게 보면은 도봉 한신이 있습니다. 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거를 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24가 전고점이었어요. 2008년에. 2008년. 근데 최근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여전히 평균보다 좀 높고 얘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 2월 달에 92.3이었습니다. 네, 이때가 대출 껴서 도봉 한신을 사기 가장 부담이 없었다. 그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는 어땠냐면 소득 대비해서는 2009년 7월 달이 이제 10.7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평가됐죠. 15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떨어져서 10.6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이 9.3이고 역사적인 저점이 6.7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 허리 부분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조류의 기회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자, 평균 그러면 정도. 그렇죠. 무릎은 저는 이제 한 모든 자산은 그래. 특히나 부동산은 네.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자,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라고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거는 뭐예요?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자, 그러면 부동산은 내가 자주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몇 번 사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10년에 한 번도 아니야. 그냥 무릎 밑에서 사야죠. 그러면 도봉 한시는 무릎이 언제냐? 8 정도는 돼야 되나? 8. 8. 그렇죠. 역사적인 저점이 우리가 6.7이니까 근데 요걸 맞추기는 좀 너무 발바닥은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8이나 최소한 8 정도 초반 정도는 돼야 우리가 무릎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이 10.6이니까 여기서 한 2 정도. 그러면 한 20% 가까이 한 15%만 떨어져도 지금 무릎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수익률도 보세요. ROI. 얘가 높을 땐요.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2013년 11월. 그리고 가격은 언제가 제일 쌌어요? 5년 정도. 아니 13년 말이 제일 쌌어요. 13년에서 14년 뭐 요때. 자, 저 때는 이때가 13년 11월 달에 PIR이 얼마였냐면요. 네, 이때가 6.8이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였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볼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97.2로 너무 낮아. 거의 최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기도 너무 싸고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500만 원 버는데 한 150 나가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거지. 네. 그래서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도 얼마 안 나가는데 소득 대비해서 너무 싼데 월세 수익률은 4%가 넘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잖아요. 이럴 때 사야 되는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지금 2021년 보세요. 2021년 10월 달 제가 역사상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로의 매도 기회가 제가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가 지금 ROI가 얼마예요? 1.5%. 엄청났네요, 정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경우.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얘를 봐도 역사적인 평균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ROI로 봐도 조금 월세 투자 수익률로 봐도 조금 지금 좀 더 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네. 대표님 그러면 네. 이걸 보니까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고점이던 2008년을 이번 20년 상승할 때 못 넘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PIR은 훨씬 높게 이번 상승장에 네. 전고점을 넘어섰잖아요. 네. 요 두 가지 의미 차이는 좀 정확히 뭘까요? 의미 차이는 뭐냐면 네. 똑같은 데이터, 주택 가격이랑 사람들의 소득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금리가 낮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2008년의 금리와 2020년 코로나 때 금리는 어땠어요? 완전 낮았죠 이때. 훨씬 낮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았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보다는 낮았던 거죠. 그럼 PIR은 주택 가격을 내 연소득으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얘는 내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나온 건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거기서 나눈 거에서 그래서 대출 이자로 얼마씩 부담할 수 있어가 들어가니까 이자 집값은 되게 비싼데 그렇죠. 대출 이자가 낮아서 뭐 한 3억 이자가 뭐 한 7, 80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PIR 그러니까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빼고 PIR로 보면은 전고점보다 요번에 상승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훨씬 높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또 아파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봉안신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 못 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서초 이쪽으로 가보면 또 돌파를 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쪽은 또 대출까지 끌어쓰면서도까지 막 왕창 올라가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강남 서초가 그나마 이제 조금 좀 하락세가 조금 덜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아예 허락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막 대출 껴서 산 사람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괜찮아. 만약에 그때 대출 규제가 없어서 대출 끼고 강남 서초 아파트 10억 이상짜리 사게 했다.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막 규제를 많이 한다고 이제 비판도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네. 아 그때 잘한 거였다. 이런 건 잘한 거였죠. 이런 건 네. 잘한 거였다. 네.